자, 우리 이제 여러분 정영기 의원님 아시죠? 네, 우리 당의 이제 핵심 브레인이죠. 정책 관련 총괄을 하고 계시고, 뭐 그 전에 우리 당의 이제 원내 수석 대변인 또 원내 부대표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정식으로 이제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용기 의원님은 그야말로 이름 속에 용기가 계십니다. 제대로 된 정용기 이제 이름의 의원님이시고요. 그 민주자유당, 민자당의 이제 사무처 공채 1기로 우리 당에 들어오셔가지고 당내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이제 대전의 대덕구 이제 구청장 나가서 2번 재선 구청장 하셨고, 이어서 대덕구에 이제 의원으로 2번 재선을 하신 우리 의원, 우리 당의 아주 자랑스러운 의원이신데 지금은 현재 정책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개할 것은 2017년도에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나가서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 서부간선 지하도로 환기탄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 질의를 서울시 질의할 때 의원님께서 저희 구로를 위해서 그것을 전부 다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감사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간단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구로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솔선수범해 주셔가지고 이제 앞장서 주셨던 부분이신데 오늘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지 좀 여쭤봐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로을 하면 저한테도 굉장히 뜻깊고 추억이 있는 근데 추억인데 사실은 아픈 추억이기도 한 추억이 있는 지역입니다. 98년 9년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신행 의원이 의원직 상실하고 그 사모님이셨던 조은희 여사가 여기 출마했을 때 제가 그때 당의 서울시당 조직부장이라고 하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제 뭐 임시 이렇게 그 선거대책본부를 꾸려놓고 바로 옆에 구로 갑에는 김기배 의원이 의원하실 때였는데 그래서 같이 아무튼 여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이러면서 선거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로을 골목골목 또 식당에 그때는 이회창 총재 시절인데 총재님 뭐 지시로 전국의 의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동별로 담당제를 해가지고 동네 조그만 식당까지 다 들어가서 인사하고 뭐 식사하고 소주잔도 기울이고 이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때 이제 실패하고 지금까지 아마 계속 우리가 그렇죠. 중간에 이제 이승철 의원이 보궐선거 16대 때 참관했죠.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는 좀 찾아와야 될 텐데 제가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만에 이렇게 오늘 쭉 이렇게 오는 건데 영등포역 지나서 이렇게 오다가 그 고가차도 넘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야 이제는 좀 찾아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강효식 위원장님 어떻게든 내년에 이 지역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에서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우리 이제 정 의원님께서 우리 구로울의 각별한 또 인연도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제 충청인들 되게 많습니다. 우리 저 천선미 씨가 우리 이제 대전 지역 출신이고 그러죠? 대전. 네. 대덕이라고 하시네요. 대덕. 대덕 어디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 제가 지구당 위원장 할 때인데 2003년 4년 그때 저한테 한번 대전에 오셔가지고 정 위원장님 대전에서 제일 좋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대덕 연구단지, 대덕 특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 유성구인데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러길래 선친께서 연구단지 만들 때만 해도 대덕군 유성읍, 대덕군 뭐 송강면 이랬던 데가 연구단지하고 이제 유성구로 더 커져서 대덕구보다 훨씬 커졌는데 사실은 좀 구로 얘기해야 되지만 잠깐은 대덕구에는 대덕자 들어가 있는 거는 대덕공단만 있습니다. 구로하고 어찌 보면 금천구 예전 금천구하고 비슷해요. 대전에 1, 2, 3, 4 공단이 있는데 1, 2 공단이 대전 산단, 3, 4 공단이
이 대덕산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민주노총 대전 시지부가 제 지역에 있고요. 뭐 과거에 민주노동당, 진보당, 정의당 이런 지역에 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절대 우리 한국당의 우호적인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저는 구로의 우리 동지분들이 그리고 강효식 위원장께서 이 구로 지역에 정말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서민의 목소리를 진짜 대변하는가. 그리고 어찌 보면 없는 집에서 나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이 사회를 이끄는 그리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어디 더 많은가. 이런 거 한번 좀 잘 설득하시고 해서 승리를 이뤄냈으면.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님 아버님이 뭐 하셨는지 아시죠? 뭐 하셨죠? 그래요. 고물상집 아들이 총리하고 지금 우리 당의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선에서 1등으로 된 그 조경태 최고위원 아버지 뭐 진짜 지게꾼 뭐 얘기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정미경 최고도 마찬가지예요. 정미경 최고도 가난한 군인의 딸이었습니다. 저기 김광림 의원은 하도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가지고 아예 학교 저기에다 나중에 다 나온 학교예요. 그게 90 붙고 나서 독학으로. 저도 정말로 오남매 아버지 철도고 가위직이었는데 가난해가지고 제가 경찰대를 갔습니다. 경찰대 1기로. 왜냐면 다 공짜로 해준다고 해서 나라에서 저기서. 그래서 경찰대 1기 들어갔다가 초대 직선 학생회장 하다가 4학년 되는 애 제가 퇴학을 당하고 이제 퇴학당한 지 24년 만에 명예회복을 하고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이유로 퇴학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퇴학당하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해서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27살에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간 뭐 이런 적인데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고가 아니라 정말 어느 당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서민 출신이고 서민들 마음을 알고 어려운 지역 더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저기 앞에 보시면 시계가 16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6시 30분에 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감안해 주셔서 짧은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 기자님. 네. 일단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장애투쟁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에서 패스트트랙, 일명 날치기 트랙이라고도 지금 불리는 그것을 지금 결국 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 언제 합의는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좌파 독재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지금 대여투쟁의 선봉장으로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지금 나서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원들에게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이 왜 좌파 독재인지 이 지금 선봉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잠깐 추가 질문이, 지금 사실은 지난번 저희들이 이제 장애투쟁 했지 않습니까? 좌파 독재 타도. 근데 이제 왜 좌파 독재 타도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좌파 독재 타도의 그 부분의 이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네. 네, 주변에서 보면 좌파 독재 내지는 독재 타도 이거를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독재 타령이요. 거기다 한술 더 뜨고 어떤 분들이 이래요. 아, 독재는 사실 원래 우리 쪽이 독재한 거 아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자, 원래 독재라고 하는 부분이죠. 항상 나 독재한다라고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재하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보다도 선한 표정, 그리고 착한 얘기, 그리고 이쁜 척, 이런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게 독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독재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재하는 사람들은 전통적 의미에서 독재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지금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하면 지금 여기에서 구원이 있으리라, 메시아 증후군으로부터 내가 구원해 주리라, 세상이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좌파에도 있고 우파에도 있어요. 좌파에는 볼셰비키 혁명을 한 레닌, 그 다음에 문화혁명 한 이 모택동,
킬링필드의 야만적인 적을 했던 크메르 루지의 폴포트 이런 사람들도 다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먼 저기에 크로멜, 청교도 혁명을 했던 크로멜, 불란서 혁명을 했던 로베스피에르 이 단두대로 수없이 목쳤던 그럼 심지어 히틀러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게르만족의 이상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이 결국은 반인간, 반민주, 뭐 반인성 이런 일, 참혹한 일이 오히려 벌어졌잖아요.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여기서 그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청사진상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도려내고 반혁명분자 적폐 세력이라고 처단할 지금 이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당과 한국당 열혈 지지자는 우리 정치에서 배제돼야 될 사람, 숙청돼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전통적 의미의 독재에 가깝다. 독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독재 타령이요 하는데 작년에 6월 달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바로 그런 방심하는 데서 독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독재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독재가 어떤 게 신독재인가 하는 거를 4가지 유형을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4가지. 첫 번째가 위기 상황 속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인 것처럼 등장한다. 이게 첫 번째인데 우리가 탄핵 뭐 그런 속에서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날마다 저기하고 이대로 가다 나라가 절단 날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낸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지금 청문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서 저기 잡아가두는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독립된 기관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낸다.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뭐 헌법재판소 이런 독립기관들을 전부 자기 쪽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4번째가 선거제도를 바꿔서 영구집권을 깨한다. 이 4가지 조건이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독재는 과거에 옛날에나 있던 일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치인에 대해서 절대 믿지 마라. 끊임없이 의심하라. 정치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 입법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을 나눠놓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싸우는 거죠. 저도 제 지역에 보면 충청도가 특히 그러잖아요. 싸우지 말라고. 아이고 왜들 그렇게 싸움질들 하고 그래요. 싸우지 좀 마라. 근데 요새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아이 좀 제대로 좀 싸워봐.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찌 됐건 간에 싸우는 게 민주주의예요. 서로 싸우면서 국민들한테 독재적인 권력 행사를 못하도록 일부러 권력을 최대한 쪼개놓은 게 민주주의인데 왜 한 사람 뽑아놓고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 집안에서 요새 가장이라도 나를 아버지 말 무조건 따라 그럼 누가 따릅니까? 동네 조기축구에도 그럼 다 깨집니다. 예?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은 거의 저기 예전에는 이 물리적 폭력이나 머니, 금력이나 이 인포메이션 정보를 한 사람이 이렇게 독점할 때는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지만 요즘 모든 게 다 오픈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이 제왕적 대통령제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왜 비슷한 사람인데 한 사람 뽑아놓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저기 하고 뽑아놓고 나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막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저동가 어디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갖고 이렇게 하는 그 사진 보고 막 그 사진에 막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대단한적인 것처럼 막 여신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정말 또 이런 저기로 매도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점이 정말로 잘못된 거고 그래서 다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정권 전통적 의미에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분류하는 신독재 그리고 신독재란 말을 누가 제일 먼저 국내에서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신독재하고 있다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리고 왜 좌파냐? 좌파적인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독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독재 맞습니다. 그래서 독재가 원죄적 얘기요. 이게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독재 기운이 파고 들어올습니다. 예, 그래서 늘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깨어 있자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정말 앞으로 자신 있게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다, 신독재주의자다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우리 우 기자님 제비뽑기 한번 또 그렇죠. 인터뷰하시죠. 또 제비뽑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나 간략하게 좀 골라주시죠. 질문이 짧으니까요.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제비뽑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참 예민한 이슈죠. 또 정책위 의장님이시니까 이런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좌파 교육감들도 그렇고 지금 자사고에 대해서 어떻게든 일반고로 지금 바꾸려는, 그러니까 자사고를 축소시키려는 그런 흐름인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렇지 않습니까? 뭐 공부를 더 잘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예능, 재능, 뭐 재능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처럼 공부 한 가지만으로 성공하는 적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자기 자식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마음껏 발현돼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이 배우고 거기서 튀어나오면 안 돼. 튀어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교육에서 어려운 말로 수월성 이런 얘기 하는데 잘하는 아이가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자사고, 자공고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형태가 예전에 이렇게 우리 다닐 때처럼 그냥 주입식으로 똑같이 이런 거 요즘에 아이들은 그거 견디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낙오된 아이가 반드시 다른 거 재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어떤 서비스 제공 형태가 다양해야 된다. 학교도 다양해야 된다. 그런데 있는 자사고 다 때려쳐서 일반고로 똑같이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이것도 좌파적인 거잖아요. 이거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신장되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코미디는 뭐냐면요. 그런 거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교육감들, 그런 저기 하는 뭐 총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식들은요 다 강남 8학권 보내고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미국에 다 빼돌려 놓고 애들 국적도 이중국적이고 그러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니들은 요만큼만 다 이렇게 똑같이 살아.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네. 뭐 이렇게 증문의 즉답을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현재 그 문재인 정권은 우리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치적을 지우기에 혈안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우개 정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슨 친일파 프레임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4대 강보 해체, 특히 이제 우리 정경희 의원님 지역구에 뭐 세종보라든지 또 공주 뭐 이렇게 지역, 충청도 지역에 그런 4대 강보를 해체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저항도 어떻게 지금 펼쳐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4대 강은 사실은 구로 주민들께서는 별로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물론 제 지역구에 수자원 공사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런 거죠. 그 4대 강하고 직접 관련 없어도 물하고는 다 관련이 되시잖아요. 물하고 관련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애국심 그리고 또 이 특히 정책 방향을 노동개혁의 방향도 그렇고 서비스산업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들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창조경제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책 방향은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정치에 실패한 것 같아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뭐냐면 정치는 이 공동체를 통합시키는 거라고 하거든요. 이걸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 덜 삐치게 하느냐예요. 끊임없이 이 당협 안에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삐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구청장 할 때 사무관을 승진시켜 동장 내보낼 때 그 동장 나가는 분들한테 얘기한 게 당신 동장 되면 이제 반정치인이 돼야 된다. 가보면 거기 뭐 바르게 살기부터 해가지고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쭉
쭉 10여 개 있고 거기 회원들이 한 20명에 30명 있는데 매일 한두 분씩 삐치는 분이 나온다. 서운한 분이.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게 챙기는 거, 이게 동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옳고 나는 애국심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지 했던, 이게 이렇게 어떤 정치 실패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정책 면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4대강 사업 잘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0번, 1000번 잘한 거예요. 물론 속도를 한 번에 4대강을 다 했어야 됐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4대강 사업 해가지고 홍수 안 나죠, 가뭄 없어졌죠. 그 4대강 주변에 고수부지에 쫙 저기, 서울은 한강 고수부지에 온갖 사람들이 주말이면 나와서 저기 했지만 지방에서는요 강 주변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어. 예? 모든 게 정말 그 자전거 길면 다 달라졌어요. 근데 물이 가둬놔서 녹조 생겼다고 애들 난리인데, 흔히 그런 얘기예요. 소양강 때문에 녹조 생깁니까? 안 생겨요. 우리 충청도 제 지역에 있는 대청댐, 바로 제 지역 대덕구에 있는데, 대청댐은 여름만 되면 녹조가 정말로 심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류 지천에 상류에서 이 비점 오염원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거고, 소양강댐 상류 지류 지천은 그게 없어서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가 그 4대강 본류에다가 보호 만들어서 가뭄 이걸 해결했다, 홍수를. 그러면 후속 사업으로 지류지천에 대한 비점 오염원 이거를 전부 다 관리하는 거를 지자체하고 국가의 역점 사업으로 했더라면 녹조 없고 정말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는 이런 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거 하면 되지. 그거 하면 되지. 그래, 있는 거 멀쩡한 거 이거를 때려 부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예, 이런 말씀만 그냥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의원님, 저도 이제 그 자전거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633km, 그다음에 이제 금강, 그래서 세종보, 공주보 다 다녀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물이 너무 막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어떤 자산을 이 파헤치는 현 정부를 정말 어떻게든 이제 막아야 된다는 점에서, 혹시 이제 지나가다 서명도 많이 봤거든요. 지금 1000만 명 서명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마는 서울에 가실 때 꼭 좀 서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이제 시간 열차가 조금 이제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 오늘 현재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그 정치적인 공방의 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현재 그 결과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아마 임명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임명됐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 청문회 그 후의 방향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발탁돼서 이렇게 중용될 때 기자들이 박근혜 정부 때 당신이 핍박을 받았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니까 되고 나서 정치 보복을 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한테 그 윤석열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랬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랬어요. 아, 저는 그 말 듣고, 야, 이 사람 멋있다. 검사로서 강단 있는 거 멋있다. 이렇게 봤는데, 서울중앙지검장 하는 내내 보복한 거 아닙니까? 수사받다 자살한 분만 4분이에요. 예? 지금 전직 국정원장 전원이 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진짜 보복도 이렇게 잔인한 보복을 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 보복의 앞에 칼잡이 역할을 했던 게 윤석열 씨입니다. 근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왜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윤석열을 저기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검찰총장으로. 그래서 뭐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는 그 석궁열차라고 하는데 열궁열차가 됐던 석궁열차가 됐건 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쪽에서 사법개혁을 소위 하라는 건데, 이 사법개혁이 이름이 사법개혁이면 다 좋은 줄 알고 많은 국민들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 그거는 있는 놈들 심센 놈들 때려잡자는 건데 한국당 이놈들이 지들 저기 하려고 반대하는 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 국가 사법 권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 권력을 최대한 쪼개놔서 한 사람이 못하도록 하는 건데,
행정부의 소반인 대통령이 행정부의 권력하고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 행사 이런 거 제대로 하면 되지 왜 사법 권력을 본인이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 간부 전원, 그다음에 검사 전원, 그다음에 법원의 판사 전원에 대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물러난 지 20년, 30년 된 거라도 공소시효도 아무것도 없어요. 공소시효도. 연좌제야. 직계 존비속 다 끌어다가 고소고발이 없어도 기분 나쁘면 갔다가 판사, 검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 간부를 데려다가 체포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검찰 갖고도 수많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고 육군 대장도 뭐 한 말로 망신 주고 다 온갖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하러 그걸 하려고 하는가? 베네수엘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만은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영구 집권하고 또 퍼주기로 돈을 내 돈 아니니까 막 퍼주면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완전히 그 석유 많이 나는 나라가 폭망해서 변호사 하던 여자가 몸을 팔고 있고 쓰레기통에서 먹을 걸 뒤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근데도 정권 안 바뀌어요. 선거하니까 계속 차베스라는 사람이 한 후계자 마두로라는 사람이 계속 이겨요. 계속. 그거를 이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석국열차가 됐던 열국열차가 됐던 조국과 윤석열 두 사람을 가지고 국가 사법 권력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이거다. 이거를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진짜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네? 그럼 결국은 선거 때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 때. 그런데 선거법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을 바꿔서 아무리 우리는 잘해도 절대 과반이 안 되고 자기는 아무리 잘못해도 과반이 되는. 여러분들 축구 경기 할 때 왜 밤새워서 이제 뜬 눈으로 왜 봅니까? 어느 팀이 이길 줄 모르니까 보잖아요. 근데 이미 축구 경기의 결과 정해놓고 하는 축구 경기라면 뭐하러 보겠습니까? 선거를 이미 정해놓은 선거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선거법을.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이래요. 패스트트랙이 뭐예요 도대체? 선거법 그거 뭐 지놈들 의석 어떤 당이 더 가면 뭐예요? 우리 서민들 먹고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다음에 공수처법은 힘 있는 놈들 다 잡아 가두겠다는데 난 싹 좀 했으면 좋겠어. 문재인이가 싹 잡아 가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로 위험한 거다. 민생법 중에 민생법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아무리 잘못해도 심판할 수 없다면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이 보때려 부수는 이 좌파 정책, 학교 자사고 다 없애는 거 이거 계속할 거 아니에요. 계속하는 그게 다 우리 민생에 내 삶의 피해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치안관급 이상의 간부, 검사, 판사를 왜 그 사람들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좌파적으로 수사하고 좌파적으로 기소하고 좌파적으로 판결하나 안 하나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여기 누구하고 법적 분쟁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경찰서 갔는데 이건 완전히 좌파들 편이에요. 민주는 편만 들어. 내지는 목소리 큰 저쪽에 그 편만 들어. 그렇게 기소해. 그거 억울하면 어떡할 거예요. 민생침해법 중에 민생침해법이 공수처법이고 민생법 중에 민생법이 선거법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이고 선거법은 지놈들이 의석수 서로 가지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서로 싸움질하는 거 아니야? 공수처법인가 그건 난 됐으면 좋겠대. 싹 잡아가뒀으면 좋겠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정말 무책임한 거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유린된 사법부, 그 사법농단을 처단하는 것은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그 이제 말씀 중에도 저기 이제 구본철, 송태희, 또 황현, 우리 저 연예인의 황현의 아버님이 저쪽 우리 구로 사동에 사십니다. 예. 지난번 우리 황현, 지난번에 반갑습니다. 우리 저 황교안 대표 그때 대화할 때 하신 이제 황현 아버님 저기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때 많은 분들 오시고 유광사님도 오셨고 이번에 우리 저 최병국 또 구회님도 끝까지 자리하고 계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기태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제가 다 소개는 못하지만 여기 아까 우리 김태수 또 우리 고우님도 또 와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 와 계시고 여기 저 이윤희 또 김정기 신문식님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고
하여튼 저 끝까지 잘 재밌죠? 이제 의원님 제가 보니까요 이제 당에 건의하는데 일방향치항식 그 당원 교육이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니까 다 보시잖아요. 안 가시잖아요. 가실 겁니까? 좀 더 할까요? 아니 이게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시간 되는데도 왜 거의 뭐 화장실도 안 가시고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그렇죠. 우 기자님 어떻습니까? 그 소감이? 저도 뭐 이런 행사를 많이 간 건 아닌데요. 사실은 약간 좀 느낌이 인사말 좀 하고,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 얘기 하다 보면은 이제 갈 사람들은 가고, 뭐 화장실 가서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들 너무 집중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 오늘 뭐 환영사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시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듣고 하는데 너무너무 분위기 좋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정말 지금 현재 4시 36분입니다. 정확하게 저희 열차 제대로 하고 우리 정경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아이 별 말씀을. 저기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한 사람 믿어도 안 되고 한 당한테만 계속하게 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지금 제 대전이 있죠. 대전이 시장, 5개 구청장, 시의원 전원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뭘 해도 의회에서 아무도 아무리 잘못해도 비판을 안 해요. 그 잘하는 걸까요? 선진국에 깨어있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도 상원, 하원 뭐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다르게 해요. 영국 같은 경우 보수당, 노동당을 어느 당이 잘 못했어도 있죠. 다음에는 이 당을 조금 더 뽑아주지 완전히 한쪽으로 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의심하라. 여기도 도둑놈 독재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도둑놈 독재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만 착하고 여기는 나쁜 놈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당에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구로울에 내년에 선거혁명을 이뤄내자. 그 선거혁명을 이뤄낼 핵심 동지분들이 여기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맨 뒤에 우리 저 정금숙 또 우리 고모님 또 이종옥 고모님 다 계시네. 끝까지 정말 우리 서대욱 고모님도 여기 계시고 예? 자리 다들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의원님 우리 참 핵심 당원들이라 정말 제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정말 우리 정경규 의원님 너무나 감사. 저 우리 유재원 국장님도 오셨네요. 네, 우리 국장님 오시는 감사. 우리 최종호 대표도 오시고 이강철 또 우리 고모님도 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 함께 계시고. 근데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김문자 도회장님 또 박종호 고모님 우리 어르신들 다 와 계시고 또 이제 30분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재밌게 또 우리 강의를 준비하신 또 신광호 또 오셨기 때문에 자리에 끝까지 계시고 정말 의원님 이제 20초만 마무리. 그리고 여기에 참 충청도 분이 되게 많으셔요. 근데 저는 전북 정읍 출신입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아, 네. 그 작년도에 사실은 충청향후회가 있다고 해서 정우택 선배하고 같이 오려고 했다가 제가 못 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안타까웠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겁니다. 우리 충청 출신이 구로울에 제일 많다고 하니까 충청도 사람들 어디 가서 이렇게 모나지 않잖아요. 다 이렇게 중심 잡고 지켜보시면 아, 내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잘하면 잘하는 대로 더 한번 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과연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는가. 온 나라가 불안해요 지금. 온 나라가. 그리고 국민들이 뭔가 두려워 이게. 그리고 정말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생기나 활기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대로 갈 건가. 이 판단하셔서 정읍이면 어떻고. 저는 옥천입니다만 옥천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 제대로 할 사람,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방향을 잡고 서민들을 진짜 위한다. 이 사람들 서민들 위한다고 하면서 서민들만 못 살게 서민들 소득만 줄이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바꿀. 아까 저기 누가 없는 사람들 편인가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나와 내 자식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발휘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어느 당이. 그걸 좀 잘 우리 충청도 분들이 그럼 중심이 돼서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다 보고 있잖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용기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저 우동규 기자님 장시간 동안 우리 사회 잘 보시죠? 앞으로 이제 신의 한수에서 우리 우동규 기자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정말 정경기 의원님, 의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내려가죠.